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경매인데요. 이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이 방대합니다. 법 조문이 330개 조문 정도 되는데 시험에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51개 조문에서 거의 30문제 가까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경매는 누구한테 들어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기출문제 나온 거 위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경매라는 말 뜻은 경쟁매매입니다. 다수의 매수 희망자에게 매수 청약을 하게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 청약을 한 자에게 매도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의 형식입니다. 자, 우리는 사경매, 개인 간의 경매, 예를 들면 이천 도자기 축제, 도자기 경매도 하죠. 그게 사경매입니다. 우리는 공경매, 법원에서 하는 경매만을 시험에 나옵니다. 법원에서 하는 경매는 임의경매가 있고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임의로 경매 넣는 게 임의경매고 강제로 하는 게 강제경매인데 뭐가 더 채권자 입장에서 돈 받을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더 돈 받기가 쉽습니까? 네, 임의경매입니다. 임의경매는 임의로 경매 넣을 수 있는데 강제경매는 우리나라에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력구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은 불가능합니다. 그 강제경매를 하려면 집행권은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채무명의라고 했는데요. 그 집행권은의 가장 대표적인 게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임의경매의 경우 예를 들면 아까 전세권하고 임차권,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이 있었는데요. 배당받는 데 있어서는 외려 전세권보다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임차권보다 전세권이 유리한 점은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 없이 임의로 바로 전세금 안 내주면 경매 넘길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전전세권이 있는 게 장점입니다. 전세권자는 주인 전세권 설정자 동의 없이도 다시 전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임차권의 경우에는 주인 동의 없이 다시 세를 놓을 수는 없죠. 원칙적으로. 그 점이 전세권이 더 유리한 점입니다. 임차권보다는. 그래서 전세권은 전세금 안 주면 바로 경매 넘길 수 있는데 임차권의 경우 주인이 보증금 안 내준다고 곧바로 경매 넘길 수는 없고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에 기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소송하면 몇 달 걸리죠? 그 사이에 재산을 다 빼돌리 버리면 판결문을 받아도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돈 받을 게 있어서 소송을 해봤는데 소송해가지고 승소 판결문 받아도 쓸 수가 없더라고요. 재산 조회해보니까 한 푼도 없어요. 이미 다 빼돌리고 다른 사람 명의로 다 해두었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재산을 빼돌렸다면 채권 형사상 채권 멘탈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요. 민사상 사행위 취소 소송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죠. 민법상. 근데 그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옛날에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사기꾼들은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다 돌려놓고 시작한다고 돈 빌린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돈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강제경매는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의경매보다는. 자, 그 다음에 공매가 있는데 공매의 뜻은 공개매각입니다. 일반 기업체도 공매할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캠코 온비드에서 하는 공매만을 시험에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공매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요. 거의 경매가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자,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매를 하는 이유는 돈 벌려고 하죠. 돈 벌려고. 저도 옛날 어릴 때 아버지한테 경매해가지고 돈 좀 법시다 하니까 아버지가 혼내더라고요. 그 경매하면 남은 눈에 피눈물 해가지고 좋은 게 뭐 있냐 이러면서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경매하면 인정사정 다 봐주면 이게 별로 돈이 안 되죠. 예를 들면 세입자 안 나간다고 버티고 눈물 흘리고 막 지금 보증금 다 날려내 나가서 얼어 죽으란 말입니까 하고 이러면 그 인정사정 다 봐주면 돈 벌 수가 없죠. 강제로 내쫓고 해야 되잖아요. 자, 경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권리분석이다. 권리분석인데 경매 넘어가는 물건에 있는 모든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재, 삭제, 말소되는 게 원칙입니다. 손톱 소지한다. 깨끗하게 지워진다. 저당권, 근저당권 이런 거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매 넘어가면
모두 지워진다고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조건 지워지는 게 삭제되는 게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는 아무리 많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낙찰자 입장에서는 걱정할 필요 없죠. 깨끗하게 지워지니까. 그 이제 위험한 게 안 지워지는 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은 안 지워지고 그대로 낙찰자가 떠안아야 됩니다. 제가 낙찰자라고 부르는데 민사집행법에서는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매수인. 근데 매수인이라고 하면 일반 매매에서 매수인지 경매에서 매수인지 헷갈려서 그냥 민법 시험에도 낙찰자 또는 경락인, 매수인 같은 뜻입니다. 이게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위험합니다. 부동산 학개론에서 위험과 수익률은 비례한다 이런 말이 있죠. 위험성이 높은 거 이런 게 수익률은 높다고요. 이걸 낙찰자가 떠안아야 되니까 낙찰가가 자꾸 떨어지겠죠. 이걸 예를 들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그 유치권자에게 돈을 내줘야 유치권을 풀 수 있잖아요.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돈이 들어가니까 위험하니까 자꾸 가격이 떨어진다고 낙찰가가. 그래서 이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인수된다. 낙찰자가 떠안아야 된다. 유치권 할 때 유치라는 말은 이거 유치장 할 때 유치하고 같은 뜻이에요. 유치장에 들어간다 할 때 유치가 똑같은 말이라고요. 유치장에 그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면 철조망이 돼 있잖아요. 철조망이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서 못 나오잖아요. 꽉. 그래서 유치권이라는 말 뜻은 꽉 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이 뜻이에요. 즉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 못 받으면 그 집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안 나가고 버틸 수 있다고요. 지나다니다 보면 벽에 유치권 행사 중 이런 거 플랜카드 같은 거 걸어놓은데 많이 봤죠? 공사비 못 받아가지고 그 공사비 받을 때까지는 안 나가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유치권입니다. 단 유치권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유치권을 취득해야 되고요. 또 유치권자는 경락인, 낙찰자, 매수인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우선 면제권은 없습니다. 돈 안 내주면 안 나가고 버틸 수만 있지 내 거 먼저 배당해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강력한 우선 변제적 효력은 있다 하면 맞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우선 변제적 효력은 있다. 안 내주면 안 나가고 버틸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경매로 산을 낙찰받았는데 그 산에 20년 넘은 오래된 묘가 있으면 나무 땅에다 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봉제사에 있으면 지난주 했잖아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죠. 그럼 묘 강제로 이장시킬 수 없다고요. 경매로 낙찰받아도. 단 그 대신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지료, 땅값은 내라 그러면 땅 사용료는 그렇게 할 수 있을 뿐이고 묘를 강제로 이장시킬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지상권이라는 말 뜻이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고요. 법정이라는 말이 붙으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민법 366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민법에서도 약정지상권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요. 법정지상권이 한 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지상권은 최단기 존속기간이 경과한 건물은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은 5년이죠. 최단기가. 아까 상가임대차는 최단기가 1년, 민법임대차는 2년, 농지는 3년이라고 했는데요. 지상권의 경우는 최단기가 30년이에요. 경과한 건물은. 누가 저하고 지상권 설정계약 30년간 최단기 하자 하면 30년 안에 제가 죽을 확률이 99%인데 거의 못한다고 봐야 돼요. 한국 경험 생명표에 의하면 저는 죽을 확률이 99.9%예요. 30년 안에 죽을 확률이. 그래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시험에도 안 나온다. 없는 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현실적으로 있는 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근데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그 토지만 낙찰받아도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이였다면 땅 낙찰받았다고 건물 철거해라. 예를 들면 63빌딩 땅만 낙찰받았는데 건물 철거해라 해버리면 그건 우리 민법을 만들 당시에 비춰본다면 1958년도 우리나라 민법이 제정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건물 가격이 더 비쌌어요. 토지 가격보다. 지금은 땅값이 비싸지만. 그래서 땅 몇 푼 안 하는 거 낙찰받았다고 비싼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했습니다. 뭐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은 이게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부동산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따로 만들어야 되고 비용도 훨씬 많이 들어가는 단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3개는 인수되고 이 5개는 무조건 말소된다. 그러면 이 말소되는 것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권리를 우리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 이전 전세권도 배당 요구하면 말소된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은 인수되고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것들은 말소됩니다. 그래서 임차권이 아무리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제3자에게도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인데 아무리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도 대법원 판례가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임차인이라면 판례입니다. 이거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임차권은 방 빼줘야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 건저당보다 앞서 있는 임차권이 있다면 최선순위 임차권이 있다면 요건 경매 넘어가더라도 대항력이 있으니까 주인이 바뀌어도 낙찰되더라도 안 나가고 계속 계약기간 동안 살 수 있고 나중에 나갈 때는 새 주인한테 낙찰받은 사람한테 보증금을 받아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대출해 줄 때 선순위 임차권이 있으면 대출을 거의 안 해주죠. 그래서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대항력은 다음날 생겨요. 오늘 이사하고 재임신고해도 다음날 생긴다고요. 그 오늘 은행에 대출해주면 만약 같은 날 대항력이 생긴다고 하면 은행에서 오전에 대출받고 오후에 전입신고해버리면 동순위가 되잖아요. 같은 날이니까. 나중에 전입신고한 시각은 저당권 설정 등기한 시각은 안 나타나거든요. 등기부에 날짜만 나오잖아요. 등기한 날짜만. 몇 시 몇 분 몇 초에 등기했다 이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동순위라고 아침 9시에 한 사람하고 오후 5시에 한 사람이 같은 순위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을 보호하려고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는 걸로 돼 있어요. 저도 지금 아파트 입주하면서 대출을 받아봤는데 그 은행에서 다 확약서 이런 거 받더라고. 세 주지 않겠다. 무조건 입주해야 된다. 입주해가지고 세대별 그 주민등록 열람해가지고 그 전입세대 확인서 이런 거 다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세입자가 선순위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 안 해준다고 하겠죠. 대항력이 생기니까 이거 세입자부터 먼저 다 배당을 받고요. 또 안 나가고 버티고 이렇게 하니까 은행이 담보 가치가 하락할 겁니다. 그럼 대출을 떼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안 해주려고 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임차권, 전세권, 환매 등기, 가처분 등기 무조건 인수되는 거, 무조건 말소되는 거 빼고 나머지 권리들은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면 말소됩니다. 그러나 최선순위 전세권이라도 배당 요구하면 말소된다고 했죠.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말소되는데 임차권의 경우에는 최선순위가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전액을 다 배당받기 전까지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물건이 최선순위라면 배당을 다 못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배당 다 못 받으면 당연히 경매 신청한 사람은 무잉여 경매라고 해요. 무잉여 경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경매 신청하는 사람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면 경매할 실익이 없는 거죠.
근데 임차권은 대항력만 갖추고 있고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면 전부 다 못 받을 수도 있다고요. 그럼 다 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지금 경매가 굉장히 내용이 많고 아까도 말했지만 330개 조문이 넘는 데서 한 문제밖에 안 나온다고요. 공인중개사법은 51개 조문인데 거의 30문제 가까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 위주로 봐야 됩니다. 자, 경매 진행 절차 505페이지 505페이지 맨 밑에 그림 있네요. 우리 교과서는 505페이지에 경매 절차가 있는데요. 자, 경매 신청은 누가 하냐면 채권자, 돈 받을 사람이 경매 신청합니다. 그 채권자가 경매 집행 비용을 예납 미리 내야 됩니다. 송달료 같은 걸 미리 내야 되고요. 미리 낸 이 돈은 나중에 낙찰 대금에서 가장 먼저 배당을 해줍니다. 어디다 경매 신청하냐면 지방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방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요.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경매를 취하했을 때는 압류 효력이 소멸합니다. 취하라는 것은 신청한 사람이 포기하는 걸 취하라고 합니다. 고소 취하 이런 걸 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이 되고 나면 배당 요구의 종기를 공고합니다.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일을 종기라고 합니다. 종기. 배당 요구의 종기가 4월 25일이면 4월 25일까지 배당 요구 한 사람만 배당을 해주고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런 민법 명언이 있죠.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받을 사람도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배당 안 해준다고요. 배당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만약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후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해서 공고해야 됩니다. 그럼 첫 매각기일 날 입찰할 사람들은 만약에 아까 이 최선순 임차권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상태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낙찰 받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최선순위 전세권자나 임차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는 게 바람직해요? 안 하는 게 바람직해요? 낙찰 받을 사람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하는 게 바람직하죠. 배당 요구를 했으면 그 낙찰 대금에서 순서에 따라 배당해주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배당 요구를 안 했으면 최선순위 전세권이나 임차권이고 인수되니까 다 떠안아야 되죠. 낙찰 받은 사람이. 그래서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해서 공고하기 때문에 낙찰 받을 사람은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당 요구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당연 배당 채권자가 있습니다. 건저당권자, 전세권자, 등기된 임차권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된 자, 즉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통해서 채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판결문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해 줍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배당 요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철회를 만약 인정해버리면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 배당 요구했다 배당 요구를 안 한다고 해버리면 인수해야 되잖아요. 낙찰자가. 그러면 낙찰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 요구 종기 후에는 철회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 매각 준비를 하는데 집행관으로 하여금 현황조사를 하게 해서 현황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요.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를 하게 해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합니다. 그리고 세무서 등에 최고를 합니다. 최고. 즉 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당받을 거 있으면 배당 요구를 하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각 공고를 하는데 매각 공고는 매각기일 2주 전에 매각 공고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매각 공고 경매한다 이렇게 신문에 공고 내고 내일 바로 경매를 해버리면 하루 만에 권리분석 같은 거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2주 정도 권리분석 등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줘야 된다고요. 오늘 경매한다 이렇게 공고가 나오면 2주 후에 해야 된다고 최소 빨리 해도
경매 낙찰받을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권리 분석하고 시세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1억에 낙찰받으면 이게 얼마에 팔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2주 후에 매각을 실시해야 되고 매각기일 2주 전에는 공고해야 된다.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매각 결정기일을 정해서 공고해야 되고요. 매각기일 날 매각을 하는데 매각 방식 시험에 나왔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호가 경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여주 법원에 지금 이천에서는 경매 안 하죠. 여주 법원에서는 하죠. 여주 지원이겠죠. 수원지방법원 여주 지원에서는 경매를 할 텐데요. 한번 가보세요. 시간 되면 한번 가보는 게 좋아요. 그 경매 어디서 하는지는 뭐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되고요. 제가 사설 사이트도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드릴 수 있어요. 볼 수 있는 거. 그 유료 사이트인데 저는 가입돼 있어서 볼 수 있는데요. 그 경매하는 걸 한번 직접 눈으로 보면 이 수업 듣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돼요. 모든 거 예를 들면 등기사항증명서 뭐 등기부 이런 말 하면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한번 떼보면 이해가 잘 된다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어떻게 생긴지 직접 한번 떼봐야 이해가 더 잘 된다고요. 마찬가지 경매도 한번 법원에 아침 보통 한 10시부터 12시 오전만 있어 보면 돼요. 저는 며칠 전에도 좀 안양지원에 갔었어요. 집 근처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가서 경매하는 거 보니까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저는 옛날에는 많이 다녔는데 요즘은 최근에는 안 가봤는데요. 다 녹화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CCTV로 부정행위 이런 게 있을까봐 다 녹화되고 있는 게 멀리서도 다 보이더라고요. 집행관 앞에서 막 그 서류 보고 있는 게 화면에 모니터에 다 뜨고 있더라고요. 좀 달라진 점이 옛날하고. 자, 그래서 매각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기출문제에 매각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헷갈리는 게 이론적으로는 세 가지 방식이 있고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만 하거든요. 우리 시험은 현실적으로 이런 말 없는 한 그냥 법조문에 있는 대로 답해야 되죠. 그 이론적으로는 법조문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요. 그 현실적으로는 아마 여주법원에 가보면 아마 99% 거의 기일 입찰만 할 거예요. 99%가. 호가경매 이거는 호가경매는 아예 안 하고 기간 입찰 요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런 데서 10억 넘는 물건 이런 것들 주로 기간 입찰을 하더라고요. 기일 입찰이라는 건 뭐냐면 입찰 기일이 만약에 4월 25일이면 오늘 하루 만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 최고 높게 써낸 사람을 결정하는 게 기일 입찰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딱 끝내는 게 기일 입찰이에요. 그 기간 입찰은 하루 만에 끝내는 게 아니라 입찰 기간을 일주일 이상 한 달 범위 내에서 입찰 기간을 주고요. 입찰 기간이 마감되고 나면 매각 기일을 정해서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기간 입찰을 하게 되면 원거리 서울중앙지방 물건을 부산에 있는 사람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 사무실로 입찰표를 보내면 됩니다. 입찰 봉투를. 그 제가 법원에 가보니까 기일 입찰 봉투는 노란 대봉투로 되어 있고요. 우리 서류 봉투처럼 되어 있고요. 기간 입찰 봉투는 편지 봉투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편지로 보내니까 멀리 있는 사람도 입찰에 참여하니까 봉투 크기가 적어요. 기간 입찰은. 시험에 물론 이런 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접 한번 법원에 가보시라고요. 그 기간 입찰이 좋은 점은 누가 얼마 쓰냈는지 전혀 모르고 비밀이 보장되어서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기일 입찰은 이 가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또 그 매각 물건 명세서를 열람하는데 그 물건 번호 안에 막 사람들이 여러 명이 줄 서가 있으면 거기에 경쟁률이 좀 치열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래서 내가 좀 높게 써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 혼자 왔으면 이거 혼자 그냥 낮은 가격 최저 매각가에 그대로 써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요거는 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으니까 법원에서. 근데 기간 입찰은 전혀 볼 수 없다고 편지로 보내니까 주로. 왜냐면 하루 만에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뭐 일주일 이상 걸리니까 기간이.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세 가지 방식, 호가 경매도 있다. 호가 경매. 호가 경매라는 건 뭐냐면 불을 호자, 가격 가자,
입으로 가격을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자, 내가 1억에 살게 하면 옆에서 나 1억 1천, 나 1억 2천, 1억 3천 이런 식으로 올려가는 방식이 호가경매입니다. 이천 도자기 경매, 제가 최보람 씨가 와서 이천 도자기 경매 하는 걸 봤는데요. 설봉공원에서. 자, 1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11만 원, 옆에 12만 원, 또 한 사람이 나 13만 원, 그러니까 최보람 13만 낙찰됐습니다. 그냥 그래버리더라고요. 자꾸 올라가니까. 근데 법원 경매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13만 원 부르면 자, 세 번 호창해야 돼요. 자, 13만 원 불렀습니다. 자, 더 높게 써낼 사람 있습니까? 13만 원. 자, 13만 원. 세 번 불러도 더 이상 높게 부르는 사람이 없으면 그때 입찰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천 도자기 축제는 보니까 자꾸 너무 비싸지는 것 같으니까 싸게 팔려고 그냥 조금 올라가니까 바로 자기가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13만 원 낙찰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가 경매는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법조문에는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호가 경매를 했으니까 해보니까 어떤 단점이 있냐 하니까 이 법정에 여러 사람이 뭐 지금 법정이 똑같아. 우리 강의실하고 이 법대가 있어요. 법대. 이게 집행관이 마이크 잡고 이야기를 해요. 앞에 투표함처럼 투명한 함이 있어요. 투표함은 우리 대통령 선거 좀 있으면 하겠지만 투표함은 투명하지 않게 그냥 안에 안 보이도록 돼 있어요. 근데 경매 입찰함은 안에 다 보이도록 돼 있어요. 투명하게. 부정행위 하는 거 이런 거 보려고 그렇게 돼 있겠죠. 거기서 부르니까 자 1억 하니까 1억 천 하니까 그 당시는 전부 호가 경매 할 때는 법정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머리 빡빡 깎고 문신 보이고 다 조폭들이었어요. 옆에 1억 천 부르려고 하니까 쳐다보고 한번 더 움직이면 입을 찢어버리겠다 뭐 이렇게 급주니까 사람들이 1억 부르려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담아부리가 있다는 이야기. 호가 경매 옆에서 바로 부르니까 눈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일 입찰은 뭐냐면 입찰표에다가 봉투에다 써가지고 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비밀은 보장되고 완벽하게 비밀 보장되는 게 이제 기간 입찰이라고 있죠. 이거는 옆에 사람 보지도 않으니까. 근데 기간 입찰이 단점이 뭐냐면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만큼 연체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하루 만에 끝내는 것보다 한 달 더 걸리면.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99%가 다 기일 입찰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시험에 입찰 방법은 기일 입찰밖에 없다 하면 X예요. 이론적으로는 3가지 방식이 있다. 시험에 2가지 방식이 있다. X로 출제됐다. 현실적으로 호가 경매를 안 하니까 현실적으로는 2가지잖아요. 그렇지만 시험에 나오면 3가지 방법이 있다.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매수보증금입니다. 10번 이상 나왔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 매매계약서에도 어떻게 해요? 계약금 보통 10% 내잖아요. 민법에 계약금은 10% 내야 된다 이런 법은 없죠. 근데 관행이 3억이 매매가면 3천만 원 내잖아요. 계약금을 통상. 근데 입찰보증금도 10%는 10%인데 옛날에는 입찰가, 응찰가, 매수 신청가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를 냈다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써낸 금액이 10%가 아니라 최저 매각가격이 10%입니다. 암기 프린트 56번에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10번 넘게 나왔습니다. 암기 프린트 맨 마지막 56번에 맨 마지막 까만별표 10분의 1 동그라미 1번 이게 시험에 10번 넘게 나왔다고요. 경매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완전 자유 경쟁 매매가 아니라 제한 경쟁 매매입니다. 즉 도자기 축제도 마찬가지라고 자 1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정한다고요. 그냥 무조건 자 이거 살 사람 부르세요. 최고 높게 쓰는 사람한테 팔겠습니다. 이러면 1원, 2원, 3원 3명 불렀으면 3원 부르는 사람한테 팔아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 또 담아볼 우리가 있기 때문에 완전 자유 경쟁 매매가 아니라 제한 경쟁 매매입니다. 이 부동산 자 1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억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1등 뽑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 최저 매각 가격 1억을 어떻게 정하냐. 아까 이게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원에서 정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냥 감정평가 가격이에요. 감정평가 가격이라는 것은 시세죠.
그럼 시세는 6개월 전에 시세예요. 왜냐하면 6개월 전에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게 경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최저 매각 가격이 시세보다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죠. 상향 추세, 계속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면 외려 쌀 것이고요.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면 외려 시세보다 비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법원에 가보면 처음부터 입찰에 참여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한번 유찰되고 나면, 즉 1억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1등 뽑겠습니다 하는데 아무도 1억 이상 안 써내면 유찰됐다고 그래요. 그럼 다시 경매 세매각을 할 때는 또 1억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또 아무도 안 써내겠죠. 그래서 상당한 금액을 저감합니다. 그 상당한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서울 경기도는 20% 깎아줍니다. 8천만 원부터 시작하고요. 뭐 울산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강원도 대부분 30% 깎아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법에는 상당한 금액을 저감한다 돼 있지 20% 30%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서울 경기는 20% 깎아줍니다. 그럼 8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또 8천만 원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1등 뽑겠습니다 했는데 아무도 없으면 그 다음부터 여기서 또 20% 깎아줍니다. 8864 6,400만 원부터 시작하고요. 또 아무도 입찰하는 사람이 없으면 여기서 또 20% 깎아주면 5,1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매수보증금이 최저 매각 가격의 10%라고 하면, 자 1억 이상 써낸 사람 1등 뽑겠습니다 하는데 나는 1억 3천만 원을 써냈습니다. 1등 하려고 1억 3천만 원. 1억 3천만 원 써냈으면 옛날에는 내가 써낸 금액의 10%인 1,300만 원을 매수보증금으로 냈다고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 1,000만 원이에요. 최저 매각 가격이 10%. 그렇게 바뀐 이유는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별채가 최저 매각 가격 8억의 경매로 나왔는데 처남인 이창석 씨가 16억 써내가지고 최고가 매수 신공이 됐어요. 그럼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를 보증금을 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돈을 준비를 그렇게까지 많이 써낼 걸 생각을 못하고 준비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수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고요. 또 비밀을 보장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을 자꾸 더 넣으면 얼마 넣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보증금 넣는데 그 우리 투표함처럼 법원에 가보면 이게 커튼 쳐가지고 이렇게 투표 그 함처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입찰표를 적어요. 근데 보증금 돈을 더 넣으려면 그 들어가서 돈을 더 넣거든요. 자꾸 그 안에 사람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고 좀 한참 돈 넣고 있으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돈을 더 넣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나도 더 넣어야 되겠다 이러면 완전히 비밀이 보장되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얼마를 써내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보증금은 다 똑같아요. 내는 금액이. 그 비밀을 보장하고 그리고 매수인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 2002년부터 2001년까지는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를 냈어요. 응찰,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요. 응찰가, 입찰가, 매수 신청 금액의 10% 하면 X,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매수 보증금으로 낸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 10번 넘게. 그 다음에 차순위 2등. 차순위 매수 신고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출문제.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인데 내가 1등을 하려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려고 2억 5천만 원을 써냈다.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 2등이 되려면 얼마 이상 써내야 되는가?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답은 이렇게 써냈지만 보증금은 얼마 냈어요? 이게 최저 매각가격 10%인 2천만 원, 2,500만 원 낸 게 아니고 2천만 원 냈죠? 그러면 얼마에 2억 3천만 원. 그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려면 2등이 되려면 2억 3천만 원보다 높게 써낸 사람 중에서 최고 높게 써낸 사람이 차순위 2등이 된다고요. 2등을 뽑는 이유는 1등이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내면 재매각을 해야 돼요. 다시 경매를 해야 되는데 만약 2등이 있으면 2등한테 기회를 주고 재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2등한테 기회를 주더라도 2등이 2억 3천만 원 써냈다 하더라도 1등이 낸 2천만 원 이거는 안 돌려주거든요. 우리 매매 계약에서도 매수인이 계약금 2천만 원 걸어놓고 잔금 안 내면 못 받잖아요. 못 돌려받잖아요. 계약금.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계약금만 걸어놓고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내면
보증금을 몰수해서 배당 재단에 편입하고 안 돌려줍니다. 나중에 배당할 금액에 합산시킨다고요. 그래서 2등을 뽑는데 현실적으로 2등을 할 실익은 없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시험에는 2등 하려면 이렇게 최고가 매수 신고인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왜 현실적으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실익이 없냐 하면 돈을 못 구해가지고 잔금을 안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요. 왜냐하면 돈을 못 구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입찰을 하면 안 되겠죠. 돈 구할 방안이 있으니까 그 입찰을 참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갑자기 잔금을 안 낸다는 거는 뭔가 권리 분석을 잘못해가지고 최선순위 보증금 내줘야 될 거 있는데 권리 분석을 잘못해가지고 없는 줄 알고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줄 알고 낙찰받았는데 뭐 유치권도 있고 분묘기지권도 있고 골치 아파서 차라리 보증금 이거 떼이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잔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물건만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기회가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찰되면 상당한 금액을 제감한 후 새 매각을 실시한다. 자,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정해지고요. 매각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합니다. 매각 결정기일 날. 이 매각 허부 결정기일까지 농지의 경우 농지 취득자익증명을 제출해야 되고요. 농지 취득자익증명을 제출 못하면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고요.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도 매수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즉시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다. 암기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데요. 항고 보증금은 12번이 아니고 3번에 있네요.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입니다.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항고라는 건 뭐예요? 상급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잘못됐다. 매각 허가해주면 안 된다. 하려면은 돈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고의로 항고를 해서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고 보증금을 매각 대금의 10%를 내도록 하고 만약 항고가 기각되면 항고 보증금을 몰수해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항고를 남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죠. 자, 즉시 항고입니다. 이거 즉시 항고 이게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요. 뭐 예를 들면 법원이 구속 취소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니까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뭐 하라 이렇게 야당에서는 뭐 이런 주장을 했죠. 즉시 항고와 통상 항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통상의 항고는 2주 정도입니다. 14일 안에 항고를 하면 되고 즉시 항고는 7일 안에 해야 돼요. 즉시 항고는 빨라요. 기간이 더 즉시 항고는. 즉시 항고는 7일 안에만 해야 되고 7일 넘어버리면 즉시 항고 못합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는 그냥 통상적인 항고가 아니라 즉시 항고를 해야 됩니다. 7일 안에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각 대금 납부인데요. 이것도 민법 시험에도 나온 것 같은데요. 민법 187조가 적용되어서 매각 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하여야 한다. 네? X라고? 오죠. 등기하여야 한다. 오죠. 근데 여기는 민법 187조가 적용되어서 경매, 상속 등의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잖아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 명의로 등기 안 되어 있어도 소유권은 상속인 거죠.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여기 나왔다고 경매, 매각 대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매각 허가 결정을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 X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 경우에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해요. 근데 경매는 매각 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재매각을 하고요. 재매각 기일 3일 전까지 대금을 완납하면 재매각 절차를 취소하고요. 전 매수인은 재매각 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 매수인. 그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보증금 2천만 원 내놓고 잔금을 안 내가지고 다시 재매각을 하는데 또 전 매수인이 2천만 원 보증금 냈던 사람이 또 경매 절차에 참여해가지고 또 보증금만 내놓고 잔금 안 내고 이러면 계속 경매 절차가 지연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전과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의심을 한다고요. 그래서 너는 이제 입찰에 더 이상 참여하면 안 된다. 전 매수인은 재매각 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 받으면 마지막에 이걸 꼭 묻더라고요. 전과 있냐 이걸 묻더라고요. 그러면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그러다가 저 엄청나게 맞았어요. 없다고 했다가 옛날에 막 두드러 패더라고요. 요즘은 안 때리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조회할 거잖아요. 해보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어제 김문수 후보도 한동훈이니까 다 그걸 알고 있나 보더라고요. 이재명 정가 사범이라니까 후보님은 정가가 더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김문수 후보는 뭐 며칠 전에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대요. 그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오히려 욕 듣는다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없다고 했다가 조회해보면 나오면 다시 신문조서 써야 되잖아요. 그게 밑줄 적 끄고 정가 있으면 이렇게 적으면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이렇게 판사가 판단할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자, 그 다음에 배당인데 이제 대금 납부하면 잔금 납부하면 그 돈 가지고 배당해 준다고 순서에 따른 배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촉탁 등기입니다. 촉탁 등기. 등기소에 갈 필요 없습니다. 법원에다가 매각 대금 완납하고 취득세 납부 영수증 이런 거 내면은 촉탁 등기를 해줍니다. 법원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되고 나면은 거기 세입자 살고 있으면 세입자 내보내야 되잖아요. 들어가려면. 근데 세입자들이 잘 나가요? 안 나가요? 옛날에는 잘 안 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통상적으로. 근데 요즘은 뭐 잘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부끄럽다고 아예 뭐 비워놓고 나간 사람도 많대요. 근데 통상적으로 안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이사비 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옛날에는 이사비를 몇백만 원 정도 줬답니다. 통상. 근데 지금은 이사비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 정도 준대요. 왜냐하면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의 경우 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판사가 인도명령서를 거부해주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경우에는 명도 소송을 해야만 했습니다. 소송하려면 소송비도 들고 소송기간도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사비 몇백만 원 주고 내보내는 게 옛날에는 더 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인도명령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점유 권한이 없는 사람은, 즉 후순위 세입자 이런 사람은 인도명령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최선순위 세입자 이런 사람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명령 할 수 없겠죠. 유치권자, 법미규직권자 이런 사람에게는 인도명령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만 가능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 경우에는 아직도 인도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경매에서만 인도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배당 순서 시험에 2번밖에 안 나왔어요. 이때까지 시험을 36번이나 시험 봐가지고요. 자, 아까 경매 집행비용 예납한다고 했는데 이걸 가장 먼저 배당해주고요. 시험에는 0순위라고 안 나오고 1순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편의상 가장 먼저라는 뜻이지 0, 1, 2 이거 그냥 어떤 분이 또 질문하더라고. 0순위가 왜 1순위보다 더 빠르냐. 그냥 최고 빠르다는 걸 편의상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0순위를 1순위, 1순위를 2순위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시험에는. 경매 집행 비용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이게 가장 먼저 배당됩니다. 세입자가 필요비, 유익비 지출한 게 있다면. 그 다음에 1순위가 최우선 면제입니다. 소액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임대차에서. 그 다음에 임금 채권 중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이런 게 최우선 면제되고요.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중 당해세가 다른 담보물건보다도 먼저 배당됩니다. 그 다음에 3순위가
이 3순위, 4순위는 사순위, 5순위는 사실상 같습니다. 즉 물건은 순서에 따라 배당이 되는데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 그 다음에 조세채권, 요거는 물건과 마찬가지로 순서가 앞서 있으면 먼저 배당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권,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 조세채권, 세금, 요거는 순서가 앞서 있으면 먼저 배당을 받는다고요.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이 전세권보다 앞서 있으면 임차권이 먼저 배당받죠. 4순위, 5순위는 사실상 같은 내용, 4순위, 5순위는 사실상 같은, 3순위, 4순위네요. 4번, 5번이고요. 두 개는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고, 5순위, 6번이 일반 임금채권, 일반 임금채권이 조세채권보다 먼저 배당되고요. 그 다음에 후순위 조세채권, 그 다음에 각종 공과금입니다. 각종 공과금. 오늘도 와이프가 수도요금 많이 나오니까 물 좀 쓰지 말라. 수도요금이 아니고 수도세, 전기세 많이 나오니까 물 좀 끄라 이러더라고요. 수도세, 전기세가 아니고 수도요금, 전기요금이다. 말 좀 똑바로 해라 이러다가 또 싸웠는데, 요금이 세금이 아니고, 세금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가 징수하는 게 세금이고요. 요금은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자기가 쓴 만큼 내는 게 요금이라고. 수도세, 전기세가 아니라 수도요금, 전기요금이 올바른 표현이라고요. 이게 각종 공과금입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거는 일반 채권보다는 먼저 배당되고요. 맨 마지막 남은 게 일반 채권인데, 실무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물건도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해서 후순위 채권, 우리나라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는 거 이런 거는 후순위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2금융권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떼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대신에 금리가 높잖아요. 1금융권보다 위험이 높으니까 만약에 경매 넘어가면.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물건도 배당 다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4순위까지 여기도 다 배당받기 힘들다. 현실적으로는. 시험엔 2번 출제됐었고요. 민사집행법의 주요 내용인데 아직 1번은 나온 적은 없습니다. 미등기 건물도 부동산의 방법으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이게 등기제도가 약간 문제점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60일 안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를 안 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건물을 지으면 원시 취득이잖아요. 건물 지었으면 내 거죠. 그 롯데백화점 같은 거는 등기가 안 돼 있는 게 많답니다. 자기가 지었으니까 자기 거니까 등기 안 해도 자기 거라고, 원시 취득이라서.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등기를 안 하면 세입자 구하기 힘들잖아요. 미등기 건물이면 세입자 안 들어오려고 하겠지, 불안해서. 근데 롯데백화점 이런 거는 들어온대요. 등기 안 돼 있어도. 롯데백화점이니까, 공신력이 있으니까. 그 소유권 보존 등기를 안 해도 처벌 규정은 없어요. 이전 등기는 안 하면 가태료 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악덕 채무자들이 건물 다 지어놓고도 등기를 안 하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그러면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미등기 건물도 부동산의 방법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 1번은 1기 2회 입찰, 1기 2회 입찰도 현실적으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오전에 1억부터 시작합니다 했는데 아무도 입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오후에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또 1억부터 시작합니다. 안 깎아주고. 오전에 1억에 아무도 안 사는데 오후에 1억에 살 사람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1기 2회 입찰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실시하는 데가 없습니다. 천안지원에서 한번 해보니까 아무도 계속 입찰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론적으로 1기 2회 입찰을 할 수 있는데 2회 입찰에도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고요. 세매각을 할 때는 상당 금액을 저감한다고 했잖아요. 유찰된 경우에는. 기간 입찰제가 도입됐고요. 호가 경매제도가 부활되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실시하지는 않는다고 했고요. 5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매수보증금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다. 항고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다.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기한이다. 옛날엔 기일이었습니다. 옛날에는 25일, 오늘 4월 25일이 기일이면 딱 그날만 돈 낼 수 있었어요. 돈이 있어도 미리 못 냈어요. 옛날에는. 왜? 돈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이제는 기한이기 때문에 25일까지 돈 내면 됩니다. 돈 있으면 미리 내고 소유권 취득하면 됩니다. 매수인에게 유리한 내용이죠. 이건 대금 지급 기한으로 바뀐 것은 기일이면 돈 있어도 못 내는 순간 오늘 돈 내는데 어제 돈 있는데 내려고 했는데 못 냈는데 채무자가 은행 빚 다 갚아버리고 저당금 말소해버리면 경매 절차가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권리분석한다고 돌아다니고 비용 들어가는 거 손해죠. 낙찰받을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대금 납부 기일이 아니라 기한으로 바뀌었다. 이것도 좀 기억하시고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앞당겨졌고요. 그 다음에 인도명령의 범위가 옛날에는 채무자, 소유자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 인도명령이 가능하고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만 인도명령이 가능합니다. 6개월 넘으면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매수 신청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